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배치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앞에 아무도 시작할 때 농담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시 앞에 조선시대 나왔으니까, 세종대왕 성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씨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보니까 납씨라고. 납씨. 세종대왕 납씨요. 집에 가서 아마 많이 추워갈 겁니다. 내년이죠. 2023년은 우리가 선언이 해외 진출한 60주년이 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이 선언이 해외 진출 문제는 이제 국가의 어떤 계획된 그런 공헌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한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으로 정권을 차지했던 그 군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있던 우리 국가 산업 기반이 전면적으로 이제 완전 파괴된 상태에서 실업 배수라든지 정권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쟁의 과정이 절실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혀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언의 해외 진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개발 독재의 흔적이다,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그런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한 10위권 규모의 경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이건 해운업. 해운업 중에서도 선박과 선원, 이 두 가지 인프라인데 선원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그래서 이 선원이라는 게 이제 해양산업의 한 축으로서 해운업의 자산, 핵심 영역으로 그렇게 기능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력, 국가 해양력과 관련해가지고 국가 안보 분야 이런 데서도 선원이 가지고 있는 그 해양과 관련된 그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뤄지는 대부분의 어떤 선원 관련 의제들을 보니까 국가 쪽에서는 국가나 또는 뭐 해운 선사 이런 쪽에서는 대체로 접근하는 게 얼마만큼 선원을 해운업 시장에 공급을 하고 얼마만큼 필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산정해 가지고 얼마만큼 선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 선원이라든지 선원 단체 쪽에서는 보면은 자기의 어떤 노동에 관해서 적정한 보상, 대우, 복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접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영역들을 보면은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가 딱 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그런 국가적 기여나 공로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어떤 형태의 사업들을 좀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4월에 또 우리 선원 관련 6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북한 개발하는데 선원박물관하고 이렇게 만들기로 하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이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념 사업이라든지 선언의 예우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회성 단순한 이벤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좀 체계적으로 실행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선언법상 복지 고용 선택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선언 관련 기념이라든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산발적으로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조형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조형물들조차도 좀 외진 곳에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조형물들이 있나 없나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동상동에 보면은 그 위령탑 같은 경우에도 존재는 하지만은 동상동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 위령탑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고, 지금은 또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위령탑 이전 문제가 또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천대받는 그런 조형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지금 발표한 이 이야기는 이제 학술적인 가치 연구보다는 여러 선언과 관련되는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의 어떤 해결 실천적인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이다.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적선언이 이제 해외 진출을 언제 얼마만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한때 우리나라 선원들 같은 경우에 30만이 넘는 그런 취업, 국내 선원들 취업이 있었는데 지금 21년에 보니까 32,500명 정도에 불과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해외 취업 선원도 보면 2,100명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부터 그러면은 해외 취업이 시작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이 크고, 이런 게 관련해 60년에 처음으로 있긴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외국적 선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선언의 해외 진출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63년 4월에 있었던 서울도 이 같은 경우에는 용선을 한 거죠. 외국적 선이긴 하지만은 국내 선사가 용선을 한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또 외국 선박에 선선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선원들이 진출하게 된 거는 64년 2월 이후입니다. 지금 회기사협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외국 선사의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28명을 선박단이 선원 송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간 64년, 65년 합쳐서 한 900명 조금 안 되게 10차례 송출을 한 것 같습니다. 64년, 65년 통틀어서. 그러다가 국가 측면에서 이게 이제 해기원 협회 이 자체가 설립 취지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정관에 있는 설립 목적과 해외 송출 업무는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선언 해외 진출 진흥원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또 선언 송출 업무를 담당시켰고, 그러다가 또 이후에 다시 1년 이후에 67년에 1월 1일부터는 이제 보건사회부, 당시 지금 보건복지부가 됐죠. 보건사회부 산하에 한국해외개발공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부산지사를 설립하면서 67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선택, 주체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동원한 그런 측면도 강하다. 그래서 여기 해외개발공사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선발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64년 첫 해에는 192명 정도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쭉쭉쭉쭉 첨가해서
75년에 첫 10,000명을 넘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20,000명을 넘었고, 3년 후에 10,000명 넘었고, 그러다가 쭉쭉 증가하다가 87년에 최고 정점이 42,471명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70년에 보면 1970년에 해외 취업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 이제 국적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에 선원 수요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해기사들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선사들 사이에 스카웃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선원 수급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에서 이제 특히 해양대, 한국해양대 졸업생에 대해서 국제선 의무성선 기간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3년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게 84년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이제 물론 71년에 70년에는 전체적으로 국적선 선선 의무를 3년 의무 규정으로 해버리고, 71년에 9월에는 해외 취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72년 7월에는 의무 성선 기간을 국비로 양성되는 해기사에 대해서는 6년 동안 국적선 선선 의무를 부여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자체가, 해외 지출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기만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근데 80년대 들어들면서부터 국제적으로 세계 해운 경기가 불황이 심화되다 보니까 매년 국적선 취업 선원 수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기사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4년에 해외 취업을 완전 개방하게 됩니다. 개방한 이후에는, 근데 개방하더라도 이게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전후로 해가지고 가시적인 경제적 성장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배를 타려는, 선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증가폭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보이게 되죠. 많이 이제 선언의, 우리 해외 취업 선언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국가에 기여를 했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항만청 백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용센터 개별 연도별 단계 자료집들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고, 첫 해에 보면은 조금 안 되죠. 60만 불, 그러니까 소수점 두 자리에서 55만 7천 불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0만 불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해가 지나갈수록 증가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1년까지 이렇게 증가 추세는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쭉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02년, 2003년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취업 선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인원은 감소하긴 했는데, 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는지 많이 이제 송금액은 오히려 조금씩 큰 차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 2002년 이후에 보면은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송금액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기간 동안에 10년 단위로 보면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80년대에 37억 불 정도. 근데 2010년에서 19년 10년 단위로 보면은 75억 불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연간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0.08에서 0.09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70년대 보면은 0.09에서 0.23%까지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봤을 때
6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100달러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67년을 보면은 1인당 GNP, 국민총생산을 보면은 연간 150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근데 선원 1인당 아까 외화 송금한 액하고 해외 진출한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대략 67년에 1,440불 정도를 소득을 수입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의 1인당 총생산하고 선원이, 해외 취업 선원이 벌어들인 1인당 외화 가득액, 이걸 비교해보면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국가적 기여, 이제 경제적 기여는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해외 진출의 어떤 성과를 보면은 경제적 기여,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기존에 없었던 그런 산업 자본을 제공한 그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통계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보여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우리나라는 선주국이기도 하지만 선언국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언이 자본이 형성되기 이전에 선언 양성도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선언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국적선을, 선대를, 지배선대가 국적선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성된 선언을 취업할 만한 곳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회기사, 실업 인원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대단히 이제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항해 기술이나 해운 경영 기법을 습득했다. 그러니까 선박, 국적선은 없는데 외국 배에 타게 되면서 그 배에 선선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박들에 대한 운항법이라든지 선사의 경영,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적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운은 국적선보다는 용선에 의해서 처음 해운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원인도 아마 이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선업 인력 가지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선원들이 그런 항법 기술이나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외국 배를 용선을 해서 상선대를 확보하는 그런 초기에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의 발전의 1등 공신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취업을 하다 보니까 60년대 아주 단순한 그런 철물선이나 원목선 이런 것들이다가 7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선, LPG선,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케미컬 탱크나 정유 제품, 그다음에 자동화 선박 이런 데까지 성선을 하죠. 그러면서 그 선박에 대한 운항 기법뿐만 아니라 수리 기법 이런 것들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종들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받고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용선을 배우거나 선박 국적선이 생기게 되면 해당 분야들의 선박을 직접적으로 바로 운항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적 다양한 형태의 선종들이 도입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됐다. 그리고 85년에 처음에 아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이 됐을 겁니다. 그때 미국에 수출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원인도, 기초도 요 자동차선을 운항해본 그런 경험, 요걸로 인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선사와 국내 조선사 사이에 우리 외국선의 해외 취업 선원들이 그 외국 선박에 승선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수리를 우리 국내 수리 조선소에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7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막 한참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던 그런 시기인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세계적으로 조선업 해운 불황이 있어가지고 조선업 자체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조선업을 좀 하려는 찰나에 세계 불황하고 해운 불황하고 겹쳐가지고 아예 싹도 못 키울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외 취업 선원들이 타고 있는 그 선주들이 이제 국내 조선사하고 연결을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리도 맡기게 되고 신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맡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새로 건조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독일하고 이제 종종 비교되는 게 독일 파동 노동자 광부하고 광무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동 노동자 같은 경우 이것도 보면은 같은 비슷한 시기죠. 요거는 군사 쿠데타 이전에 요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근로자를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하는 그런 암묵적인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군사 쿠데타 생기면서 이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이제 64년부터 그렇게 파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정이나 의정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연간 한 1000명 정도 계속 그쪽에 독일에 유지시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에 왜 광부나 간호사들이 필요했냐 하면은 당시에 독일은 이제 완전 모형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독하고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동독에서 오던 인력들이 못 오게 돼버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찾다가 우리가 가기 이전에는 일본이 거기 가가지고 57년부터 2년 동안 한 1000명 정도를 일본에서 광부들이 가가지고 팠습니다. 팠는데 내부적으로 일본이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파기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미국에서 일본이 못 가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미 원조가 기존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미국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해주던 걸 유상으로 해주다가 이제 미국이 독일에 우리나라 광부들을 추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동 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제 광부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15년 정도입니까? 15년 정도 한 그때 한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억 100만 달러 정도. 그래서 총 생산의 0.94%. 우리나라 선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외화 가격액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동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런 남해 이런 제시관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졌고 남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서울에 양재도 있고 그 다음에 태백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주목할 만한 게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지 않고 보고요. 요게 있다는 거예요. 추모공원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여기에 묻히게 그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 얼마 전에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 보면은 요 우리나라 선원들이 묻혀있는 선원 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사진들이 그 모습인데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2015, 16년인가요? 그때 마지막으로 두 분가 모아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무화를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그쳤습니다만은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선 묘지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 다음에 양재에 가면은 양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1, 2, 3층 전시관 쓰고 4층에는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외국에서 사람 오면은 거기에 좀 머물게 한다든지 안내해 준다든지 뭐 그런 역할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 공간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백에 보면은 태백에 왜 그럼 이게 또 있냐고 이 대안이 이제 좀 조잡합니다. 태백에 있는 거는. 이 태백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왜 태백에 이 전시관이 있냐. 물론 탄광이 거기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요 당시에 이제 파독하기 전에 그 광부들을 교육하던 장소가 태백 칠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의 요 전시관이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태백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게 요 부분입니다. 이게 파독한 광부의 명단이 여기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해외 취업 선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제한적으로 이제 몇몇 사람들만 명단이 나타났을 뿐이지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동 노동자 같은 경우에 왜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 보면은
이제 해외 농부 사회들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자기들의 어떤 성과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냐 하면은 기존에 쭉 2006년 이전부터 그런 자료들을 축적을 했죠. 그러면서 2006년에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 요청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국가적 기여를 했고 공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재외 동포 사회에서 우리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조사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2007년에 이렇게 조사 개시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공로가 인정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법률입니다. 2020년 6월 9일에 제정돼서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모든 우리 해외 취업 선언하고는 다르게 이 광부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파동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3년부터 77년까지입니다. 최대치가. 그래서 그 기간에 파독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런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사업을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해외 취업 선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누적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동원 성격이 강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 선언과 관련되는 우리 기초조사라든지 선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좀 진실 규명 요청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선언과 관련되는 전혀 뭐 독립된 전시관이나 기념관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또 추진하는 주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들은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부분은 익숙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보실 텐데, 법개론 중에 법은 공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존재감 자체를 못 느끼는데, 선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은 공기와 같다. 필수력이고 반드시 필요한 그 존재 자체지만은 존재감이 전혀 우리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봤고, 그래서 어떤 직업보다 선언은 한강의 이기적인 일조를 해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더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잊혀지거나, 그들이 노고의 공로에 비해서 잊혀지거나, 오히려 그들의 공로는 축소되어 왔다라는 기념일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성장의 그런 역사적 효과, 성장의 성과 이런 것들은 선언들하고 반드시 공유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당하지 않나,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언들을 보다 더 조명을 하고 그들의 사회적 기여, 국가적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우해 주는 게 우리 사회의 책무이자 그들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